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어, 2차 수업하고 한동안 쉬다가 다시 이 자리에 서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음, 제가 중간에 12월에 설명회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설명회 겸 올해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 다음에 임용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제 이름은 동력통자의 손배연자 쓰는 구동원입니다. 그래서 임용 강의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노량진에 이제 저만큼 경력을 가진 사람도 아직도 강의하는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16 정도는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몸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임용시험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쭉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임용시험 문제 경향,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수업의 연간 강의 계획도 짧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 이런저런 마음가짐이나 임용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 있으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게 한 40분, 50분 정도 생각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년 그 임용시험 치면 여러 가지 전형 요소가 나오는데 그때 표를 만들어 둡니다. 카페에 들어가 보면 그 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표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제목이 2026학년도 공립중등학교 국어 경쟁률 및 그 합격선 최종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봤음직한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보니까 이번 학년도의 최종 선발 인원을 쭉 살펴보면 한 850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좀 있습니다.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인원을 보니까 한 5,600명 정도 공립에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결실도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실제로 그것보다 더 줄겠죠. 그 다음에 850여 명 중에서 5,600명 정도 지원했다 할 때 경쟁률은 한 6.5대 1 정도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오랫동안 이 강의를 해봤지만 사실은 경쟁률이 이렇게 낮아진 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850명 넘게 뽑는 공립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이미 임용시험이 뽑는 선발 인원이 이렇게 쭉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쭉 늘어났죠. 이거는 이미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한참 빠져나가고 있고 요즘에는 교직 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니 젊은 분들 중에서도 일부 빠져나간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55세에서 62세 정도 되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글쎄요 올해 더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발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가 고교 학점제 때문에 또 교사가 필요한 것도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교직에서 교사 수가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단체에서는 여전히 교사 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교육부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뽑는 이유는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 볼 수 있죠.
이거는 한 몇 년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작년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계속 늘어난다 해서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2000년 초반이었죠.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그 무렵에는 경기도에서 한 300명씩 뽑은 적도 있었습니다. 올해 283명을 1차에서 선발한 것을 보면 얼추 그때의 분위기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100명 이하로 뚝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도 역시 많이 뽑겠지만 이게 영원할 거라고 볼 수는 없고, 아마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빠져나가고 어느 시점에 오면 뚝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여러분들 준비할 거 좀 단단히 준비해서 올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률이 10대 1로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고요. 요 근래 2, 3년 전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이번에 6.5대 1로 뚝 떨어졌습니다. 1차가 1.5배수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1차 경쟁률이 한 4.5대 1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어과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걸 진짜 상상도 못 해봤는데 이런 일도 있군요. 1차 합격 인원은 121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공립학교만 그렇다는 거죠. 합격선을 보니까 대체로 이제 가장 낮은 지역이 강원도가 58.67 정도 나왔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65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65점 정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이 67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좀 더 높은 지역도 있고 더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것도 자기가 어느 지역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운이 좌우하기도 하죠. 그래도 대체로 보면 제가 모의고사만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경향을 읽어낼 수 있냐면, 내가 모의고사 치면 대체로 몇 점이라고 했냐면, 모의고사 점수로 한때는 한 60점 넘어야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좀 낮아서 이제는 55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혼자서 저는 모의고사 문제 내기 때문에 여기 오는 친구들이 평균이 그렇게 썩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카페에 들어가 보면 매년 모의고사 점수를 올리는데 대체로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죠. 그래도 올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52점 정도면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그 정도 선에서 끊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직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50점대 조금 넘는 성적이 계속 유지되는 친구들은 결국은 다 합격해 갔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고요. 물론 뭐 아쉽게 불합격한 친구들도 있지만 다 점수대가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떨어진 거지 아주 점수가 낮아서 떨어진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 식이니까 점수가 많이 낮아졌죠. 한 8점 이상 정도 낮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합격선을 대체로 보면 특히 어떤 지역은 0.33 정도까지 가는 게 있고요. 특히 인천의 경우에는 그 불합격자 최고점은 합격자 최저점과 0.34 차이라고 공개를 해두고 있습니다. 0.34 그러니까 합격권 점수와 그 밑에 점수 차이가 0.34점 차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 정도가 맞을 겁니다. 작년에를 보니까 특정 지역에서 그 최저점과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불합격 바로 아래 1차에서 불합격한 친구의 점수 차를 비교해 보니까 그때도 0.33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대체로 이렇게 컷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점수대가 이렇게 찍히겠죠. 이렇게 찍혀 나갈 거란 말이에요. 찍혀 나가는데 지금 내가
점을 몇 개 찍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이 정도만 찍어도 대체로 합격한 사람들이 이 정도에 몰려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컷에서 바로 아래 점수가 0.33 또는 0.33 또는 0.34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차 컷에서 몇 점 차이로 떨어졌냐를 계산해 보면 대강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자체도 특별히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공식적인 시험을 치고 난 뒤에는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립 점수는 딱히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의미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립에서 공사립 공통으로 그죠? 공사립 공통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사립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되는데 대체로 이제 공사립에 지원한 친구들은 거의 합격권, 이 합격선에서 1, 2점 내에서 대부분 다 합격을 합니다. 근데 사립만 지원한 친구들은 성적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60점 넘게 합격한 친구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50점대에 머물러 있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를 하다가 사립에 그 학교에 자리가 나서 지원한 경우에도 그렇게 대부분 과락을 넘지 못해서 합격하지 못한 친구도 있고 넘어도 한 50점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따로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약 여러분들이 교직에 진출을 하고자 한다면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공립 중심으로 진출하느냐 아니면 공사립 동시 시험을 지원해서 진출하느냐 아니면 사립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컷에서 내가 몇 점 정도 차이 나느냐를 따져보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출발선에 서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또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올해는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출발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서 글쎄요. 요 근래에는 직강에 온 친구들만 예를 든다면 대부분 다 합격을 하는 추세라서 그만큼 꾸준히 달리는 정도가 중요한 것이지 머뭇하다가는 사실은 올라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빨리빨리 뭔가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다음에 차차 더 시간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임용시험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여러 번에 걸쳐서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렇게 문제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더 어려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편한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성적이 아주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넣으면 컷이 70점대까지 쑥 올라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막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많이 뽑을 때는 많이 뽑지 않을 때는 컷이 60점 모의고사 하지만 60점 이상 받았어야 됐고 그 다음에는 조금 내려왔을 때 인원이 더 많아졌을 때는 55점 그 다음에 이제는 50점에서 52점도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이후에는 막연히 많이 뽑고 적게 뽑고의 문제만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점수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조금 더 맥락을 많이 따지면서도 조금 더 까다로워진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에 빨리 적응해버리면 쉽게 또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보니까 와서 시작하면서 단번에 높은 점수를 받고 지금 2차 준비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친구도 있고, 물론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공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만큼 1년이 아니죠. 한 10개월 정도를 견뎌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좀 더 까다로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문제 내는 기술이 좀 뛰어나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초창기 임용시험도 초창기에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문제 유형 자체의 변화를 겪어왔는데, 그 과거의 문제를 보면 여러 가지 맥락에서 굉장히 허술한 점이 많고, 그게 정확하게 답이 뭔지도 애매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맥락을 읽어내는 것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데다가 그 다음에 이론적인 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받기도 힘들 뿐더러 또 생각만큼 고득점자가 나오지도 않는 게 사실입니다. 왜 요즘에 우리 사회가 가장 크게 안고 있는 문제 중 한 가지가 양극화 아닙니까? 이 공부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양극화가 좀 심화되었다 볼 수 있고, 특히 예전만큼 공부를 안 하는 좀 추세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한때 열심히 공부를 했던 분들이 다시 도전하면 이 맥락적인 것에 대한 적응만 되면 합격하는 것이 오히려 쉬워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전공 공부를 제법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조금만 더 따져볼게요. 구체적인 것은 각 영역별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론을 보면 저도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면 이번에 새로 나온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개정판 장문교육론을 들고 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육론이 앞으로 줄줄이 새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작년만 하더라도 새로운 책 해도 그렇게 아주 독특하게 새로운 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 리터러시와 관련된 책이 한 권 나왔었습니다. 이 리터러시와 관련된 책이 나와서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 낼 때 제가 기입형은 매 모의고사마다 그 책에서 하나씩은 뽑아서 문제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하반기에 나온 책 중에 그 책이 거의 뭐 개론서 중에서는 유일하다시피 했고, 나머지 조금 더 뭐 다양한 책이 나오긴 했는데 거기까지 더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보편적인 책을 구해서 문제를 내주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이 장문교육론이 새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이거는 이 책이 출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책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상반기나 아마 중반기쯤 가면 독서 교육론도 새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두 권이 교육론의 출제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보세요. 자, 교육론만 따져보면 이런 개론서가 이미 나와 있고 또 나올 예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보면 교과서인데, 교과서를 왜 보느냐면 이 맥락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맥락에 대한 이해 때문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참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교과서식 어떤 맥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를 꼭 봐야 되는데 작년에는 중1만 개성교육과정이었죠. 그 다음에 고1에 공국에서 개성교육과정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인도선에서 공부하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여기서 중2도 포함되고요. 해서 조금 더 영역이 더 확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들 책이 뭘까요? 개성교육과정을 온전히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을 이제는 다 봐야 돼요. 거기다가 독서와 관련된 교과서, 작문과 관련된 교과서, 그 다음에 화법과 관련된 교과서, 그죠? 우리가 교육론만 두고 이야기해서 그렇지요. 실제로 문법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문학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와서 해법이 또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론서도 새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개론서에서 2021을 온전히 담고 있는 개론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권도 아니고 아마 지금 작문교육론이 나왔지만 독서교육론은 예고돼 있고 아마 화법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세 권만 정리하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 교과서 들어가죠. 그다음에 기출문제 까지 봐야 되니 실제로 봐야 될 것들이 참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론의 핵심은 뭐다? 바로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론에 대한 개념이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많은 친구들이 전공을 공부하면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영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조금만 이제 공부를 좀 해본 분들이라면 따지보면 교육론이라는 학문도 학문의 한 책에서 특히 교육론은 사회과학에 해당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학문이라는 것은 결국 영어를 어떻게 정립해 가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책에 들어있는 용어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쓰는 일상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상어처럼 그런 단어들을 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단어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 되면서 오해를 하거나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한데 여하튼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교육론을 공부할 때는 단순히 이제 문학의 복잡성이나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맥락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겠지만 개념을 익힌다는 측면에서 차곡차곡 좀 정보를 잘 쌓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법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학교 문법이란 말이야. 분명히 문법은 제가 늘 이제 학교 문법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이 수능의 영향이 큽니다. 수능으로 인해서 이 학교 문법의 틀이 뭐냐? 이거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일반 현직에 있는 교사 커뮤니티에 가봐도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도대체 이 문법적인 내용의 탐구의 결과가 뭐냐?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문법 현상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일까요? 저거일까요? 라고 묻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교과서를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게 이 지금 학교 문법이라 하는 것이 그 대체로 이제 탐구 위주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수능과 결합되면서 수능의 언어 영역과 결합되면서 뭐랄까요? 뭔가 지문을 통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을 예문을 통해서 탐구해 가는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 수능은 그것이 객관식이니까 또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다 보니 좀 잠깐 좀 쉬워질 수 있는데, 임용은 전공시험이다 보니 탐구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서술을 했단 말이에요. 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좀 까다롭게 적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답을 다른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 내용이 많고요. 근래에 오면서 꼭 한두 문제에서 더더욱 한 발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조금 살짝 예외적인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예전이면 학교 문법 정도면 끝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능이 더해진 데다가 요즘에 나오는 어떤 개론서가 대체로 이런 경향을 따르고 있어요. 이제는 뻔한 학교 문법에 플러스 알파 되는 뭐랄까요, 어떤 개론서 수준으로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자꾸 그 속에서 우리 교사들이나 일반인들이 헷갈려하는 것들, 그러니까 학교 문법의 특정한 어떤 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술하는 데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을 자꾸 풀어내려고 하는 교재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서점에 나와보면 그 문법 하고 싶은 문법이라든지 뭐 이런 계열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런 책들이 개론서가 자꾸 새로운 형식으로 플러스 되다 보니 이것들이 임용시험에 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문법 문제도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는 않고 조금 까다로워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법도 역시 뭐가 중요하다? 개념이 중요하다는 주의입니다.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서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막 문법책을 보고 하다 보니 본인이 어느새 헷갈려 합니다.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그 어려워하고 어느 순간에 오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막 이런 책들을 보면서 자꾸 한쪽 방향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문법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기출된 내용만 하더라도 문법은 넘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학교 문법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개론서도 중요한 내용 한두 권 물론 봐야 되겠죠. 보면서 뭐랄까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열심히 반복적으로 파는 게 어쩌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법이 이제 새롭게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문제 유행을 좀 달리하거나 다른 예문을 가지고 다른 문제와 다른 영역과 이렇게 꼬아서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다시 처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저는 역시 또 학교 문법이라는 작은 틀에서 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문학인데, 문학은 일종의 이거죠. 문학은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문학은 결국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느냐, 작품 감상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임용 공부를 하면서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근래에 와서 왜 책을 읽지 않을까, 왜 작품을 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라떼 별로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죠? 제가 임용 공부할 때는 물론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문학 작품 읽는 것이 바로 임용 시험 공부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뭐랄까 어떤 자부심이 대단했던 기억이 있고, 나는 저 정도의 작품을 읽어낸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전공의 공부의 큰 축이다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되도록이면 읽었으면 좋겠다. 2차 할 때도 제가 가끔 그런 피드백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시를 지도하는데 왜 시를 읽지 않느냐,
소설을 지도하는데 왜 그 소설 속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생략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 문학의 장르적 특성을 모르고 그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도 없을 뿐더러 문학의 장르적 특성과 문학 감상 능력이 없으면서 문학을 잘 이해할 거라는 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서고 보면 그만큼 작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문학은 결국 작품 감상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약간 경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작품과 관련된 분석, 이 분석이라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론이라 합시다. 그냥 과거로 돌아가면 결국 그 이론에 대한 것이 시험 문제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동별국 하면 관동별국의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수를 통해서 추구하고 사는 바가 뭐냐 하면 답은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상적 배경이 뭐냐. 결국 이 시적 화자가 뭘 하려고 하느냐,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론은 그런 것들입니다. 뻔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에 많이 나왔던 것이 미적 범주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학이 조금씩 바뀌더니 이제는 텍스트 그 자체에 충실해야 돼 하는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지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텍스트 자체에 충실해야 돼. 그래서 텍스트 자체에서 뭔가 어떤 문제, 답설거리를 찾아내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근래에 오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보기가 대체로 어떤 현대식 어떤 텍스트를 바라보는 감상하는 그 방법과 관련된 거,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념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으로 보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수능 보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의 보기는 그 학생들로 하여금 그 텍스트를 이해할 때 텍스트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이렇게 두세요. 또는 텍스트를 아이들이 안 읽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처음 보지만 이 텍스트의 의미는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텍스트를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임용시험에 보기는 그런 경향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보기를 통해서 텍스트를 분석하게끔 이해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보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되거나 안 그러면 텍스트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되거나 그죠? 하면 의외로 문학을 어려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려워한다고 그렇게 많이 바뀌어왔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출발은 뭐다? 출발은 작품에 대한 감상력이 출발이라는 것은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력이 중요하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 문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따로 문학할 때, OT 때 따로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출문제로 좀 나갈 텐데 요즘 이 경향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점점점 좀 세련되면서도 맥락 중심으로 바뀌어가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젊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젊은 분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그 이전에 1세대, 2세대 우리 국어교육을 이끌어왔던 영역별 전공의 어떤 대가분들이 내는 어떤 사고의 관점하고 그 다음에 요 근래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대학에 가서 몇 년 근무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세련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트렌드에 어쩌면 잘 맞다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렌드를 맞추지 못한다면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대체로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임용시험 문제는 세련되어지고 있고 좀 전체적으로 복잡하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알차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짧게 제 이야기를 했고 임용시험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임용시험 문제 경향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적어도 제 수업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대체로 한 달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1년을 왕창 끊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가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제 1년 전체 강의 계획을 잘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도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시간 계획을 세울 때. 뭐 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체 강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처음에 접하거나 등록을 하실 때는 연간 강의 계획을 꼭 살펴보고 나서 등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체적인 걸 먼저 이야기해 보면요. 그런 어떤 시간의 합리성이나 내용의 합리성 또는 여러 가지 뭐랄까 좀 경제적인 측면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간의 경제성이죠. 또는 시간 운영의 경제성 이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뭘 해봤냐면 개론서 읽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개론서를 또 1, 2월에 다시 읽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해서 제가 작년에 뭘 해봤냐면 처음 새로 나온 것이거나 다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을 읽겠으나 기존에 읽었던 것은 영상으로 풀어줄 테니 그걸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괜찮았다는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이렇게 강의를 우리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개론서를 읽다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일주 내내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교육론의 경우에 3시간이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데 나는 고작 3시간만 읽고 마니까 그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작년에 제가 다른 굳이 읽을 필요가 없고 기존에 읽어두었던 책들은 인강으로 미리 노출시켜서 제공했단 말이에요. 제공하니까 따라온 친구들이 그걸 미리 공부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시간을 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올해도 그 방식을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교육론의 1, 2월은 개론적 이해라고 해서 개론서 읽기를 제가 늘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중에서 독서교육론과 의사소통 이론, 화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의사소통 이론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그러니까 독서와 화법이죠. 기존 영상을 제공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책이 있으면 그 두 책은 기존 영상을 가지고 쭉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소통 이론의 경우에는 그 뒤에 다시 박재현 선생님이 그 뒤에 새로 책을 내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구성이 비슷하고 내용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책을 산 분들이 그 영상을 따라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페이지가 조금 다른 게 흠이긴 한데 그래도 큰 차이는 없다는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가지고 따라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독서 교육론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다시 또 새로운 독서 교육론이 나올 계획이기 때문에 그 책이 나오면 글쎄 시간 되면 같이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청경록 외 독서 교육론을 그대로 따라가도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문은 이젠 기존에 있는 장문 교육론은 듣고 제가 이제 박영민 외에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개정판 장문 교육론 이 책입니다. 이 책으로 진도를 나간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 4월에 가면 국어 교육의 체계를 중심으로 기본을 심화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역별 핵심 개념 정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열심히 찍어둔 수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3, 4월쯤 가서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가서 순서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 6월에는 이것도 2025년에 적용된 교과서는 올해 새로 나오는 어떤 교과서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개정 교육과정까지 묶어서 새로 들어오는 올해 새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적용되는 교과서와 그 다음에 개정 교육과정 묶어서 올해 새로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교과서 분석에 의한 수업도 있으니까 5, 6월에는 굉장히 바빠지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7월, 8월부터는 기존하고 똑같는데 7, 8월에는 교육과정, 기출문제풀이를 할 것이고요. 9월부터는 11월까지는 단계형 모의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교육론에서 다뤄야 될 내용을 다 다루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2월은 개론서를 보겠다 이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영어에 대한 이해라든지 국어교육론을 본인이 읽지 않으면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따라올 것처럼 보이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개론서를 읽으면서 국어교육의 분야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내용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화독작을 다 다루기 때문에 화독작의 이론을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한 전체적 1년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는 이 책의 목차를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정리해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좀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나가는 진도는 꼬박꼬박 진도 따라오면서 복습을 잘 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두면 그 다음에는 정리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서 틀을 잘 세워서 정리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독서나 화법 쪽에 대한 내용도 매주 정해진 범주만큼 차곡차곡 정리를 해 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정리해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좀 더 그 범위를 좀 더 축소해 가면서 있잖아요. 그죠? 따로 더 내용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새로 더해진 것들은 중간중간에 더 넣고 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해 갈 겁니다. 그래서 1, 2월은 개론서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에서 접근하시고요. 3, 4월은 이렇게 정리한 거 개론서에 플러스해서 개념을 잡아 들어갑니다. 거의 한 100문제 정도 되거든요. 100개 정도 됩니다. 그 개념을 접해서 다시 개론서 정리한 것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더 넣어가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5, 6월에는 이 교과서를 통해서 이 개념과 개론서에서 정리한 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더하기 교육과정을 보겠네요. 이 교육과정을 보면서 이 개념 플러스에서 실제 예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이 교육과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과정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더하기 적용, 이렇게 간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론까지는 4개월 걸릴 것이고요. 그럼 그것의 적용이 2달 정도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인 과정에서 이론에서 실제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법을 보면 1, 2월에는 올해는 대체로 문법도 영상으로 많이 제공해 줄 생각입니다. 그 학교 문법의 전체 범위를 1, 2월에는 다루고요. 그러면서 학교 문법적 소양을 갖추는 형식으로 1, 2월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3, 4월에 가면 그러니까 현대 국어 문법과 중세 국어 문법을 종합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세 국어 문법은 3월 가서 다루는데, 이때는 학교 문법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다룰 겁니다. 그렇지만 제목은 학교 문법의 심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2월은 영상으로 제공할 거고, 3, 4월은 여러분들 영상으로 들으면서 학교 문법을 공부했다면 3, 4월에는 저와 함께 새로 찍으면서 전반적으로 현대국어 문법과 중세국어 문법을 종합적으로 보는 식으로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6월에 가보면 중세국어 문법 중심으로 심화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세국어가 많이 나오면 2문제라고 볼 수 있죠. 100점으로 친다면 8점 정도 나오고요. 되는데, 이것 때문에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것 때문에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겠죠. 어쨌든 5, 6월에는 학교 문법 심화 2에서 중세국어 문법 중심으로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이렇게 제공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10월까지는 아까 교육론과 똑같습니다. 기출문제 다 다루고 모의고사 다룹니다. 그래서 문법은 1, 2, 5, 6은 영상으로 제공되겠지만 기출문제에서 또 실제로 다 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학은 잘 좀 이렇게 해볼 생각인데 이 굉장히 고민이 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 작품의 감상력이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랬는데 이 새로운 보기가 달리고 하는 걸 통해서 이론을 공부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론을 따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는 아직도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면서 만들어 뒀는데 그걸 다 하면 실제로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력이 같이 작품을 읽으면서 감상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좀 압축적으로 최소한으로 좀 하면서 작품에 대한 감상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이 왜 신경 쓰이느냐면 여태까지 해법 문학을 통해서 강의를 해왔었는데 이게 해법도 그동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개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2022에 의해서 약간 편집도 조금 달라지기도 했고 작품도 새로 들어간 작품도 있고 빠진 작품도 있고 그럼 내용도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달라진 거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존의 책을 버리고 새 책으로 진도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책을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해법 문학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서 새로 나온 해법 문학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해서 필요한 이론이 있으면 짬짬이 이론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의 긴 과정을 우리가 문법을 감상합니다. 그걸 일일이 할 때마다 모든 영역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 2월에는 주로 현대시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 중심으로 쭉 보고요. 3, 4월은 현대소설 중심으로 보고 5, 6월에는 고전문학, 고전시가와 고전산문을 두 개를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이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전문학을 1, 2월에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전문학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요즘 갈수록 고전문학을 대학 과정에서 학부 과정에서 많이 안 봤는지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시 감상력도 많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고 해서 제가 순서를 이렇게 바꿔 봤더니 훨씬 더 편하게 와닿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1, 2월에는 현대시만 하고 3, 4월에는 소설만 하고 5, 6월에는 고전만 하면 그럼 현대시는 1, 2월에 끝나나요? 또 아니면 1, 2월에는 고전시가와 산문을 안 하나요?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력이 중요하고 감상력을 높인 쪽으로 가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보통 금요일 오후에는 직강의 경우에 그룹 스터디를 운영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매년 그때마다 어떤 일주 한 주마다 있잖아요. 시, 소설, 고전, 시가, 산문의 작품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매주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페에 들어가 보면 제가 매주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따라서 여러분들 조금씩 공부해 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매주 제가 올려주는 범위에 맞게끔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그때 진도 나가는 것을 따라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아마 6월까지 가면 4권의 해법 문학을 다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해법 문학을 그렇게 한다 해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해법에 있는 모든 작품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루지는 않지만 제가 뛰어넘겠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둬서 투자를 더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안 넘기는 것까지도 같이 공부 계획을 세워서 따라오거나 아니면 제가 중간중간에 빼먹는 그런 것들은 만약에 현대시를 한다면 그 3, 4, 5, 6월까지도 계속 시간적 여유가 있고 7, 8월에도 여유가 있으니 그때까지도 조금씩 계획을 세워서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은 물론 여기에서 더해서 다른 할 이야기가 많은 것들은 내일 OT 때 다시 한번 더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물론 작년에 교과교육론을 처음 하면서 기존 영상 제공하는 시범을 보여봤습니다만은 올해는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걸 이해하시고 전체 강의 계획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끔 시간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다운 카페 같은 것을 잘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걸 요즘 많이 느끼는데 저도 제 카페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들어가서 일종의 의무감 때문이죠. 아무 글을 남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번씩은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한 애정이 없으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제 들어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문학 작품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안내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들어와 주기 바랍니다. 다음 카페에 가보면요. 전공국어 국어향기라고 있습니다. 전공국어 국어향기 이렇게 치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회원가입 등업 신청을 하시면 이 정회원이 되시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 임용 강의의 전반적인 이해를 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과거의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제법 볼 것도 많고 하니까 꼭 들어와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국어 교사가 되려고 했는지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인드로 말 그대로 교사가 되려고 하는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출발선에 서 있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이유가 바로 나를 든든하게 이 공부를 하는 일종의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1년이 아니고 10개월이라고 짧게 쓱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1년이 맞습니다. 지금 한참 2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한두 주 뒤에 2차 시험을 칠 겁니다만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2차에 대한 생각은 차치하고 1차 시험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 10개월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굉장히 그 시간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진짜 그래요.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그 오랜 동안 이 강의를 해보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보내는 친구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이 잘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신체 리듬도 그렇게 바뀌어 가듯이 나는 가만히 있고 자지만 내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환경은 나는 환경에는 잘 순응하지만 내 의지가 그렇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사람이란 게 항상 밥을 먹지만 그 밥이 늘 똑같이 맛있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칠 때 여러분들이 다잡아 줄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거가 뭐냐, 본바탕이 뭐냐를 한번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여기 직강으로 온 친구들은 그래도 쭉 보니까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죠. 저 친구는 이제 그만하거나 아니면 기간제를 하거나 해서 좀 더 사회 경험을 쌓는 게 좋겠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도 꾸역꾸역 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떨어지고 했지만 1차 합격하기도 하고 또 2차에서 떨어지고 또 도전하기도 하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친구는 저 친구는 좀 꾸준히 좀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있는데 자기는 1, 2년 했다고 힘들다고 그냥 도망쳐버리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그렇게 해서 붙잡아 두었을 때 속는 셈 치고 남아있다가 그럴 경우는 대부분 다 속는 셈 치고 남아있다가 다 합격해 갔습니다. 가장 좋은 사례라 볼 수 있죠.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좀 했으면 좋겠다. 저 친구는 길이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꾸역꾸역 우겨서 그 의지를 굽히지 않을 때 제가 돌아서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쉽다, 아깝다. 저 친구는 분명히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너무 아깝지만 오랜 시간을 또 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들어와서 그 몇 달 거의 10개월 정도를 버티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냥 당돌하게 그렇게 곧바로 합격해버린 친구도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자기만의 이유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꼭 처음 이 시험에 도전하는 분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처음 도전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절대적인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고 잘 좀 따라오면 의외로 성과가 좋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 여러분들 중에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기간제에 나와 있거나 또 다른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이 공부를 하는 분이 있다면 깔끔하게 과거는 잊으시고 처음 한다는 생각으로 꾸역꾸역 견디면서 본인의 자기 위치를 좀 확인해 가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도 경험했으면 이젠 됐잖아요. 그죠? 그냥 이것도 한번 지나가는 1년의 경험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다그치라는 뜻은 아니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그럴 때 일종의 고인물이 썩는다고 고여 있지 마시고 계속 매일매일 자기가 깨어나듯이 그렇게 부산스럽게 또 부지런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라 하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3자의 눈을 빌려보라 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자기를 가장 잘 객관적으로 본다는 그 이상한 생각 때문에 자기의 길을 오히려 망쳐버리는 경우 많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잘 영위해 나갈까. 더군다나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도 많이 뽑을 거라고. 이런 좋은 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떨어지면 그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부지게 마음먹고 오늘 1년 열심히 좀 달려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교육론, 문법, 문학 각각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따로 그때 조금씩 OT를 제가 해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교재, 그럼 어떻게 1년을 준비해 가야 되는지, 또 심지어는 매 새로운 강좌를 시작할 때 지금 1월이잖아요. 그죠? 3월, 5월, 7월 이렇게 그때마다 다시 제가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OT를 찍으니까 그 영상을 잘 보시고 그때그때 맞게 또
공부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